제가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는 자세가 아주 불편합니다. 좀 서서 지금 이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갑제는 김영삼, 김대중 존경한답니다. 짜증나죠. 예, 지금 참, 이 조갑제라고 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수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보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가지를 탁 밟는 역할을 여러 차례 조갑제 씨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18 사건 때도 그랬고 정성화에 해고록을 썼다는 거 지입으로 얘기를 안 하겠죠. 정말 보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갑제는 결정적으로 이 보수를 갖다가 소생하지 못하도록 콱 그냥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뭐래도 지금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기념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나라 오늘 제가 지방을 좀 볼일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들판과 그 발전된 대한민국 이 기초 역대 어느 대통령이 한 겁니까? 이 평생을 김영삼이 김대중이는 박정희 대통령 반대만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 김영삼이 그 새끼가 알을 깐 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보수의 뒤에서 지금 비수를 꽂고 있는 인간들 지금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이가 그 의정부 효순이 사건이라든가 강호병 사건 이럴 때 좌파들 다 때려잡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키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한테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키워서 그것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놈들이 탄핵 62명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삼의 실상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이죠. 일주일 전쯤이면은 10월 26일이니까 한 10월 18일쯤 되겠네요.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이 당시가 아마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아마 서너 번째의 계엄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4년도에 긴급조치 1호가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긴급조치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몇 차례의 아마 9호까지가 이렇게 내려지면서 이 10월 26일 당일까지도 지속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틀 후에 마산과 창원 지역에까지 위수령을 내리게 됩니다.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그 당시에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지미 카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지미 카터, 이것도 참 나쁜 놈이었어요 그때. 이 지미 카터가 지미 카터에 아마 친서를 들고 이 미국의 그 헤럴드 브라운 국방부 장관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접견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지미 카터의 친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 인권 문제를 아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미 카터가. 그러면서 카터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잘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아마 한 석 달 전쯤에, 그러니까 6월 30일에 한국의 그 인권 문제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카터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이 역할을 과연 누가 했겠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권 문제하고 이 미군 철수 카드를 이 카터가 들고 나오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정상회담 갈래나 그 다음에 한미 양국은 혈맹인데 이 전통의 혈맹을 외면하면서 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작심하고 카터 대통령한테 거의 선전포고 비슷한 걸 합니다. 정말 대단한 박정희 대통령의 강단이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미 동맹 관계나 미국의 안보 전략보다도 인권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카터를 앞에다가 두고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견해를 가감없이 카터 앞에서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카터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강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듣고 이제 격분을 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외교사는 아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카터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퇴장을 이 버린 카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예측도 하고 당시에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별의별 그 얘기들이 다 나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해 주던 주한미군을 빼내리는 그런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핵무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걸로 응수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역대 많은 대통령을 경험해 오지만은 이 안보에 대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가 인권 문제로 들고 나오니까 핵무기하고 장거리 미사일로 응수를 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강한 정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난 부분이 있어요. 이 화가 난 부분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이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경멸하는데 그 주요 인물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을 꼽게 됩니다.
김대중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히 김영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 반정부 투쟁에 결부시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야당 대표가 누굽니까?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이. 그러니까 김영삼이는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넣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를 통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코치를 해준 인물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여인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과 선생님?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가차없이 국회에서 김영삼을 축출해 버립니다. 희영님, 이기법님, 영해당한님,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 반정부 투쟁하고 인볼브 시키고 말이죠. 예? 김영삼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압력을 갖다가 우리 정부에 집어넣어 가지고 박정희 정권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좌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김영삼을 축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 사건, 이 국회의원직 박탈이 바로 부산, 마산, 창원 부마 사태 발단의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의 미국 대통령 카터가 아주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때 카터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주한 대사가 글라이스턴 이 주한 대사를 갖다가 카터가 미국으로 불러들입니다.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정부하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칠 줄 모르고 일수부태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미국에는 이 카터가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 카터에 대한 정부를 갖다가 누구하고 연결이 됐느냐? 양가경이하고 그 장병희하고 그 라인을 가동시켜서 김영삼이의 그런 이 정치적으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감히 누가 전국을 찌를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헤게모니를 짚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500명 이상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 당시에 상당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계신 분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11.6 사건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11.6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마 사태하고 이렇게 관계되면서
나중에 이제 16 사태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부마 사태 때문에 내려가 있던 그 허화평 씨, 그 허화평을 갖다가 이제 이 국방부로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합수부에 조사를 맡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12.12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는 그런 수를 쓰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12.1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한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나게 되게 되면은 그 건물 속에 누가 있었는지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소위 경찰 조사를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범인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 궁정동 그 장소에 불과 40-50m 그 지근거리에서 밥을 처먹고 있던 정성화가 계엄사령관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될 그 인간이 6시간 동안 주둥이 딱 닥치고 있다가 기회주의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계엄사령관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가 보안사에서 수사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진두지휘하고 조사를 받아야 될 인간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성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볼펜으로 쭉쭉쭉쭉 그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당연히 정성화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발로 걸어와야죠. 그거를 지금 많은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사령관을 다녀올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때 다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를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다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세요. 아니 검찰총장이 누구를 조국을 조사를 해야 된다 하게 되게 되면은 문재인한테 결제 서류가 사인 받고 조국을 잡아들입니까? 아니죠. 현행범이라든가 범법자는 아니 검찰에서 당연히 잡아다가 수사를 하는 거지. 그 현행범을 잡는데 무슨 대통령 허가를 받고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12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될. 자, 그런데 왜 김영삼이가 그렇게 정성화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그 이등병 강등 전역을 시키고 군복을 벗겨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미아 작업을 아주 좋게 포장을 하는 역할을 조갑제가 해주고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김영삼이가 이제 정성화를 갖다가 사면을 시켜주는 거죠. 그 정성화를 사면시켜줘서 정성화는 바로 이제 뭡니까 통일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통일민주당에 정성화가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 입당을 해서 뭐냐 김영삼 밑에 꼬봉으로 들어와서 군사 보좌관 역할 이걸로 하면서 김영삼 선거운동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정성화하고 김영삼이하고 만나면서 역적 모의를 한 게 뭐냐. 나 사면복권 시켜주시오. 거기다가 강조 5.18 문제 이런 문제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혁명? 무슨 혁명이야? 쿠데타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대중이 얘기를 안 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하고 서로 응얼거리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하니까 김영삼이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보수로 생각을 하고 김대중이를 그 당시에 좌파, 좌익, 빨갱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보수 멍청한 우리 개돼지 같은 국민들의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는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 밑에 있었던 놈이 다 누굽니까? 김영삼이 밑에 있었던 놈들이. 그거를 전부 박정희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던 놈들이 그 통일민주당 출신 놈들, 이재원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그 목사, 무슨 빤스 목사인가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삼이 죽었을 때 상주 역할을 했던 김무성이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황교안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너무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 어쨌든 그래서 이 감동도 전략도 없는 이 자유한국조합에 대해서 한번 짚고 한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배신자 잡탕당이 바로 자유한국조합입니다. 한교안과 나경원은 경영자의 자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당을 지휘하지도 못하고 지금 둘이서만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수의 정체성이 없고 그냥 통합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은 지금은 짬뽕당의 형태입니다. 자유한국조합이. 여러분들 엊그제 새로 영입하는 그런 인사들 한번 보세요. 정치 신인에만 집중하고 얘들 보세요.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현재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법대 출신들, 상대 출신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분석 능력이 우수한 그런 자연계 출신의 전문가들을 널려야 할 겁니다. 도대체 한교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생의 경력이 한교안이 뭡니까?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한교안이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 왜 됐습니까? 예?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국무총리가 누구였죠? 한교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였죠? 정홍원 총리의 성균관대 후배예요. 그래서 정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을 한 거고, 법무부 장관에서 또 총리 문제에서 전부 다 낙마하고 문창극 사건 이런 거 다 벌어지고 해가지고 적당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그 한교안 법무부 장관 무난하니까 총리 시키라 해서 운 좋게 된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운 좋아서 대통령 권한까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황교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평생의 경력이 공안검사, 법무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이것도 운 좋아서 이런 자리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중의를 모으는 일을 그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저 보고만 받고 지시하면 끝나는 거고, 누가 앞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만 해온 사람이 한교안입니다. 저는 보수파가 살려면은 한교안이 같은 경우 대표직 내려놓고 비상체제로 가는 게 옳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수록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유시민이 이렇게 개판을 치는데도 민주당이 30몇 프로, 자유한국조합 23% 이런 꼬라지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많은 애국 보수 국민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조합 꼴도 보기 싫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말이죠. 자유한국조합 상징적으로 나경원을 잘라야 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될 것 같아요? 절대 못 됩니다. 두고 보세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출범하기 전에, 더불어당이 출범하기 전에 이해찬 잘랐지 않습니까? 이해찬 잘랐듯이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그리고 총선 지위, 보수의 총선 지위, 내년 총선 지위 한교안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한교안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의 가장 흠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한교안이 그 선대 묘지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언제 한번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제가 그 한교안 씨 선친 묘소에 가서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한교안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런 식으로 안 묻어요. 너무 제가 기분 나쁜 소리일까요? 예. 어쨌든 지금 김무성이 유승민이 나가지 않으면은 이놈의 자한당 암덩어리 키우고 그리고 당 전체로 암이 전이가 됩니다. 이 김무성 패거리가 있는 한 절대로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영삼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갈이 하해야 합니다. 아스팔트에서 종북 주사파 척결에 앞장선 애국 시민 세력들을 영입해서 투쟁력 없고 무능 무책임했던 그런 웰빙족들을 퇴진시켜야 지지를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여지껏 서울역과 강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외친 목소리,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인 것은 나라 내부에 종북 좌파를 키워온 사람들 때문이죠. 한교안은 지금 특보로 임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특보로 임명한 인물.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교안 특보가 누굽니까? 김현장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장이죠. 김현장이 누굽니까? 종북 좌파입니다. 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역적짓을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한교안은 당대표로 임명될 때 종북 좌파를 청소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종북 좌파를 그대로 두고 국방 안보도 민부론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자한당 비판한다고 성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문재인 비판한다고 화내는 대깨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반세포 인간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문재인이 나라를 북한, 중국에 팔아먹으려 해서 할 수 없이 우파 거시기당을 지지한다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40대 사이에는 더불당이 자유한국조합보다 지지가 높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지. 지금 자한당 야당으로서 투쟁력도 없고 머리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고 국민 앞에 반성도 없습니다.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태껏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탄핵 찬성 반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얘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과거 속에서만 헤매고 있는가? 왜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만 돌아가는가? 이런 당을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한당을 지지하는 인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전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과 전략은 물론 투지도 없는 웰빙족 자한당을 보면 종북 좌빨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자고 주말마다 서울역 광화문으로 직결하는 애국우파 국민들이 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영입한 박한주 대장을 좌빨들의 농락에 취소하는 그런 골빈 지도부, 이거는 보수파의 환멸을 넘어 정오감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한테 돌을 던진 그 최고위원들이라고 하는 놈들 반성하고 백의 종군 해야 합니다. 철저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 필요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적폐청산의 희생자한테 흠집을 낸다고 하는 것, 문재인의 적폐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법무부장, 이거 먼지털이식 수사를 옹호하는 그런 후한무치한 행태로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동과 촛불 협박으로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일으킨 그런 반란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무성, 유승민이, 홍준표 이런 배신 세력들 처벌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탄핵 무효를 선언하는 길밖에 뭐 다른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쉬운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애들러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야 우파 통합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시청자는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시가 넘었습니다. 잠시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가도록